7시에 소피가 옷을 입혀주러 왔다. 면사포를 쓰고 준비를 마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제인! 하고 그가 불렀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갔다. 그는 계단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기다리기 갑갑하니까 열이 오르잖아. 그는 나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발끝서부터 머리까지 자세히 살펴보고는 백합처럼 아름답다. 내 생활의 자랑, 내 눈의 기쁨. 하고 칭찬하며 식사 시간은 10분이라고 했다. 그가 벨을 누르자 요즘 새로 고용한 하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존은 마차 준비를 하고 있나? 네, 하고 있습니다. 짐은 아래로 내려갔어? 지금 나르는 중입니다. 자네는 교회로 가서 목사님과 서기가 대기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좀 살펴봐 주게. 교회는 손필드 저택의 바로 대문 앞에 있었으므로 하인은 곧 돌아왔다. 우드 목사님은 제구실에서 하얀 버비로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마차는 지금 말을 메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면 곧 떠날 수 있게 준비해 놔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제인, 이젠 가도 되지? 나는 일어섰다. 신랑 신부에겐 들러리도 참가할 친척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홀을 지날 때 페어팩스 부인이 거기 서 있었다. 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나의 손은 그의 억센 손에 잡혀 있었고 그는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걸었다. 함께 걸어가는 동안 나는 그가 무서운 눈길로 쏘아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고 싶었다. 그가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진 사상이 과연 무엇인지 나도 체험해보고 싶었다. 교회의 쪽문께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다. 내가 숨이 차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까닭에 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말했다. 잠깐 내게 기대어 쉬어요, 제인. 지금도 나는 기억한다. 눈앞에 우뚝 서 있는 회색의 신의 집을, 탑 주위를 날고 있는 한 마리의 땅까마귀를, 그리고 멀리 하늘이 한 폭 그림처럼 붉게 타던 일을, 그리고 또한 푸른 풀로 뒤덮인 몇 개의 무덤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그와 함께 나지막한 무덤 사이를 거닐며 이끼 덮인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을 읽고 있던 낯선 두 사나이를 기억한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교회 뒤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 두 사람이 옆에 있는 복도의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결혼식에 참례할 모양이라는 것을 알았다. 로체스터 씨는 그들을 못 보았다. 그는 뚫어져라고 내 얼굴만을 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내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을 것이다. 내 자신이 이마에 식은땀이 배고 또 뺨과 입술이 식어버린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곧 기운을 되찾았고 그는 부드럽게 나를 도와서 교회의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조용하고 소박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옷을 입은 목사가 낮은 제단에 서 있었으며 옆에는 서기가 있었다. 실내는 조용했다. 구석 쪽에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내 추측이 들어맞은 것이다. 낯선 사내들은 우리보다 먼저 몰래 들어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단의 난간 옆에 섰다. 조용히 발소리가 울렸으므로 그의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더니 낯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제단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식이 시작되었다. 결혼 의사 표시가 끝나자 목사는 한 걸음 앞에 나서서 로체스터 씨에게로 다소 몸을 기울이고 말을 이었다. 나 그대들 두 사람에게 요구하고 명하니 만일 그대들 누구든지
이 결혼이 합법적인 결합이 되지 않는 어떤 장애물이 있음을 알진데 이를 감추지 말고 만인의 가슴속 비밀이 벗겨지는 무서운 심판날에 대답하듯이 지금 여기서 고백할지어다. 하느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짝을 맺은 인연은 하느님의 섭리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그 결합은 불법임을 알지어다. 관례대로 여기서 그는 말을 끊었다. 이 선고 이후의 침묵이 대답으로서 깨어지는 일은 아마 100년에 한 번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기도서에서 눈길을 들지도 않고 다만 잠시 숨만을 바꿔 쉬었을 뿐인 목사는 다음 차례로 넘어가 손은 이미 로체스터 씨를 향하고 입술은 그대는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겠는가? 를 묻기 위해 벌려졌다. 이때였다. 하나의 목소리가 잠시의 틈을 비집고 튀어나온 것은 이 결혼은 중지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음을 제가 단언합니다. 목사는 얼굴을 들어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고 입을 벌렸다. 서기도 마찬가지였다. 발밑에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로체스터 씨가 약간 몸을 움직였다. 그러고는 단단히 버티고 서더니 식을 계속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의 굵고도 낮은 목소리에 장내는 깊이 침묵했다. 이윽고 우두 목사가 입을 열었다. 지금의 발언에 대한 조사가 행해져 진위가 밝혀지기까지는 이 식은 중단돼야 합니다. 결혼식은 전혀 무효입니다. 뒤에 목소리가 덧붙였다. 저는 이 진술을 입증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우두 목사는 난처한 듯 물었다. 그 장애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거할 수 있는 거겠죠? 설명이 되면 납득할 수 있는 성질에? 아니요. 단호하게 상대방이 대답했다. 성립되지 못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더구나 깊이 생각한 끝에 한 말입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와 난간에 기대어 섰다. 장애란 이전에 행한 결혼이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로체스터 씨에게는 생존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나의 신경은 이 낮은 목소리 탓에 어떠한 천둥 소리에도 그토록 떨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전율했다. 나의 피는 어떠한 설이나 불에도 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나의 정신은 말짱했다. 졸도할 염려는 없었다. 나는 로체스터 씨를 보았다. 그리고 그도 내 얼굴을 보도록 했다. 그의 얼굴은 빛을 잃은 바윗돌과도 같았다. 눈은 불꽃이며 부싯돌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는 듯 했다. 말도 않고 미소도 없이 나를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듯이 다만 팔로 내 허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는 물었다. 나의 이름은 브리그스로 런던에 살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내게 철을 하나 떠맡기러 온 것이요? 저는 당신의 부인이 생존하는 걸 확인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법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내 처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오. 그녀의 이름과 부모와 주소에 대해서. 좋습니다. 브리그스 씨는 침착하게 포켓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어 형식적으로 그것을 읽어내려갔다. 본인은 아래 사항을 입증합니다. 즉, 지금부터 15년 전 영국 XX주 손필드 저택의 소유자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는 상인 조나스 메이슨과 앙토투아네트의 딸인 본인의 누이 동생 바사 앙토투아네트 메이슨과 자메이카국 스페니시타운 XX 교회에서 결혼하였음. 동교회의 등록 원본에 결혼 기록이 있으며 그 사본을 본인은 소유함.
서명자 리처드 메이슨. 그것이 만일 거짓이 아니라면 내가 기혼자라는 것을 증명하겠지만, 그러나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시오? 그 부탁은 석 달 전까지 살아있었다는 증인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은 당신도 항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올 수 없거든 썩 꺼져버리란 말이야.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 메이슨 씨, 이쪽으로 나와주시오. 로체스터 씨는 그 이름을 듣자 이빨을 악물었다. 뒤쪽으로 피해 있던 제2의 낯선 사나이가 나왔다. 그렇다. 그는 바로 메이슨이었다. 로체스터 씨는 그를 노려보았다. 이때껏 까만 빛이던 그의 눈동자가 황갈색으로 변해 흰자위는 빨갛게 충혈되었고 얼굴도 빨갰다. 그는 억세 보이는 팔을 쳐들었다. 살려줘. 메이슨이 겁먹은 가냘픈 목소리로 외쳤다. 다시금 경멸이 로체스터 씨를 냉정하게 만들어 격정은 사라졌다. 자넨 뭘 말하려는 건가? 하고 그는 물었을 뿐이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이 메이슨의 창백한 입술에서 신음처럼 새어나왔다. 대답을 분명히 못하는 걸 보니 악마에게 홀리기라도 했나?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제발, 목사가 가로막았다. 제발 로체스터 씨, 신성한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메이슨을 향해 물었다. 이분의 부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자, 용기를 내서 말해요. 하고 변호사가 격려했다. 부인은 지금 손필드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누이 동생으로 지난 3월에 만나보았어요. 메이슨은 다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필드 저택에? 목사가 소리쳤다. 그럴 리가 있나? 난 이곳에 오래 살고 있었지만 손필드 저택에 로체스터 부인이 살고 있다는 소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로체스터 씨의 입가에서 괴로움으로 일그러진 미소를 보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고 말고 난 아무도 모르게 주의를 해왔다. 적어도 그것이 그런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그러고는 골몰이 생각에 잠겨서 약 10분 동안을 스스로의 가슴에 묻고 대답한 뒤 마침내 결정한 것을 입 밖에 내었다. 좋아. 총에서 총알을 내쏘듯 모든 걸 얘기하겠소. 우드, 책을 덮고 그 법의도 벗으시오. 그리고 존 그린, 오늘 결혼식은 중지요. 돌아가줘요. 서기는 그 말을 따랐다. 로체스터 씨는 대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중결혼이란 확실히 더러운 말이야. 그러나 난 중혼자가 되려고 했다. 그런데 운명이 날 앞질러, 아니, 신의 섭리가 날 방해하여 지금의 난 마치 악마와도 같겠지. 여기 계신 목사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신의 가장 엄숙한 심판. 그 영겁에 부리며 죽지 않는 구더기의 고통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지당한 말씀. 여러분, 내 계획은 깨졌습니다. 이 변호사의 의뢰인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나는 기혼자이고 내가 결혼한 상대 여자도 생존합니다. 우드 목사, 당신도 저 집에는 미치광이가 있어 감시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요. 지금에야 말하지만 그것이야말로 15년 전에 결혼한 나의 처라오. 이름은 버서 메이슨. 지금 여기서 몸을 떨며 새파란 얼굴로 씩씩한 남자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분의 누이 동생이요. 버서 메이슨은 광인의 집 3대에 걸쳐서 백치며 미치광이가 난 집에서 태어났어요. 서인도 섬 태생인 그녀의 모친이 광인인데다가 술주정뱅이였고 버서는
마치 효도라도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점에서 어머니를 꼭 닮았지. 나는 실로 매력 있는 신부를, 순결, 총명, 겸양의 미덕을 지닌 반려자를 가진 셈이요.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마치 천국과도 같은, 여러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험을 했답니다. 이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지요. 브리그스, 우드, 메이슨, 자, 직접 집으로 초대를 할 테니까 오셔서 풀 부인의 환자, 즉 나의 처를 봐주십시오. 내가 속아서 결혼을 한 인간이 어떤 종류의 생물인지 보고 내가 계약을 깨뜨리고 적어도 인간다운 동정을 구할 권리가 있었는지 어떤지를 가름해 보시오. 그리고 이 아가씨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드, 당신처럼 이 추악한 비밀은 전혀 몰랐다오. 모든 것이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으로만 알았소. 거짓 결혼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요. 자, 오세요. 내가 안내를 하리다. 그는 날 꼭 끌어당기며 교회를 나섰다. 세 사람의 신사가 뒤를 따랐다. 저택 문 앞에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를 도로 넣어요, 존. 로체스터 씨는 냉정하게 말했다. 오늘은 필요 없어. 우리가 들어가자 페어팩스 부인, 소피, 아델과 리어 등이 축하를 하려고 우르르 몰렸다. 그는 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 축하 따윈 필요 없어. 15년쯤 늦어진 거야. 그는 아직도 나의 손을 붙잡고 신사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거침없이 3층으로 가는 계단을 올랐다. 여기는 자네도 알고 있지, 메이슨? 하고 그는 말했다. 여기서 자네는 그것한테 물어뜯기고 칼을 맞지 않았나? 문 하나가 나타나고 그는 그것을 열었다. 창이라곤 하나도 없는 방 속에 높고 튼튼한 철망에 둘러싸여 난로가 불타고 있었고 천장으로부터는 등잔이 쇠줄에 메어져 있었다. 불 위에 몸을 굽히고 무언가를 냄비에 끓이고 있는 그레이스 풀의 모습이 보였다. 방의 깊숙한 한 구석에는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하나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기어다니는 모양으로 무슨 희귀한 야수처럼 핥히고 또 킁킁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옷을 입었으며 꽤 수치 많은 검고 말총처럼 흐트러진 머리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안녕하시오, 불부인.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별일 없죠? 환자는 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그저 그런 정도예요. 그녀는 대답을 하며 끓고 있는 음식을 조심스레 난로가의 선반 위에 놓았다. 다소 덤비긴 했지만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의 호의적인 보고를 뒤엎듯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옷을 입은 하이에나는 벌떡 일어섰다. 주인님, 당신을 알아보았어요. 위험해요. 그레이스는 소리쳤다. 아주 잠깐 동안이야, 그레이스. 잠깐만 그대로 둬요. 제발 조심해주세요. 조심을. 미친 사람은 울부짖었다.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젖히고 그는 방문자를 난폭하게 노려보았다. 나는 그 부푼 듯한 보라색의 얼굴에 충분한 기억이 있었다. 풀 부인이 앞을 막았다. 비켜요. 부인을 밀어내며 로체스터 씨는 말했다. 지금 칼을 가지진 않았겠지? 난 염려 없어요.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얼마나 교활한지, 어떤 음흉한 흉계를 가졌는지도 알 재간이 없고요. 나가는 게 낫겠어. 하고 메이슨이 속삭였다. 위험해요. 그레이스의 외침에 세 사람의 신사는 약속이나 한 듯 물러섰다. 로체스터 씨가 나를 뒤로 밀쳤다.
광희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 그의 목에 달라붙어 물어뜯으려고 했다. 두 사람은 다투었다. 여자는 남편만큼이나 키가 컸고 살이 쪘다. 건강해 보이는 로체스터 씨도 몇 번이나 목을 졸리울 뻔했다. 단번의 일격으로서 그는 그녀를 처치할 수도 있었으나 때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운신할 수 없도록 붙들려고 했다. 겨우 그는 여자의 두 팔을 잡아 그레이스풀이 내미는 끈으로 여자를 묶어 옆에 있는 의자에 비끄러매었다. 그 사이에도 여자는 처절한 고함 소리를 내지르며 죽을 힘으로 뛰어오르곤 하였다. 저것이 나의 아내입니다. 로체스터 씨는 사람들 쪽으로 돌아오자 처량하고도 쓸쓸한 미소로 그들을 보았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오직 부부의 포옹이요. 그리고 이쪽, 이 젊디 젊은 아가씨가 이토록 냉엄하고 지옥이 입구에 서서 악마의 광란을 보고 있는 이 아가씨야말로 내가 원했던 사람이요. 저 붉은 곰 같은 눈과 이 맑은 눈동자를 비교해 보시오. 저 가면과 이 얼굴을, 저 꼬락서니와 이 모습을. 다음에 복음의 설교와 법률가인 두 분이 나를 심판해 주시오.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나왔다. 로체스터 씨는 그레이스풀에게 뒤처리를 지시하기 위해 잠시 시간이 걸렸다. 아가씨! 계단을 내려오며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모든 비난으로부터 몸을 지키게 되어 참 다행이오. 이 소식을 들으면 당신 아저씨도 퍽 기뻐하실 거요. 만일 마데이라로 메이슨 씨가 돌아가기까지 아저씨가 살아계시면 말이오. 아저씨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아저씨를 아세요? 메이슨 씨가 알죠. 에어 씨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메이슨 씨 가게와 거래를 두고 있었죠. 당신이 로체스터 씨와 결혼한다는 편지를 보냈을 때 휴양차 마데이라에 체류하고 있던 메이슨 씨는 우연히 아가씨의 아저씨와 자리를 함께 했답니다. 에어 씨는 메이슨 씨와 로체스터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 편지에 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메이슨 씨는 놀랍고 걱정스런 마음에 그간의 실정을 아저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좀 안 된 말씀입니다만 아저씨는 지금 병상에 계신데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에어 씨는 메이슨 씨에게 늦지 않도록 이 결혼을 중지시켜달라고 부탁한 거지요. 아저씨는 나의 조력을 얻도록 메이슨 씨에게 권했습니다. 나는 신속한 조처를 취하도록 노력했고 아무튼 때를 놓치지 않게 되어 퍽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가씨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일 줄 압니다만 만일 마데이라에 가도 아저씨가 살아계시다는 보장만 있으면 지금 메이슨 씨와 함께 그곳으로 가기를 권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정이 이러하니 에어 씨에 대한 소식을 듣기까지는 영국에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아직 여기 더 머물러야 할 용건이 남았나요? 하고 그는 메이슨 씨에게 물어보았다. 아니, 없습니다. 이젠 돌아가야죠. 하고 상대방은 대답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위해 로체스터 씨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문으로 나가버렸다. 목사는 아직 그의 거만한 교인에게 훈계나 질책의 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므로 뒤에 남았다. 나는 내 방으로 반쯤 열린 문간에 서서 이윽고 목사도 돌아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모두가 돌아가자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자물쇠를 채우고 우는 일도 비탄에 잠기는 일도 없이 그러기에는 너무 침착한 마음으로 결혼 의상을 벗고 그러고 다시는 입을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옛날의 가운을 꺼내 입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지치고 피로했다. 테이블에 두 팔을 얹고 그 속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생각을 더듬어 보았고 나는 언제나처럼 별로 눈에 뜨이는 변화도 없이 보통 때처럼 그대로 내 방에 있었다. 어제의 제인 에어는 어디에 있는가? 그녀의 생활은 어디에 있는가? 그 전도는
어디에 있는가. 제인 에어, 열렬한 기대로 가슴 부풀던 여자, 막 신부가 되려던 여자. 이제 그녀는 다시금 차갑고 고독한 여자로 돌아갔다. 생활은 더욱 파리하고 앞날은 황량해졌다. 희망은 모두 사라졌다. 나는 나의 사랑을 바라보았다. 아, 사랑은 이미 그로부터 뒤돌아서 있었다. 성실이 시들고 신뢰는 무너진 것이리라. 로체스터 씨는 이미 내게 있어 그 전에 그가 아니었다. 내가 생각한 대로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배반자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그는 결백한 진실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 나는 이제 그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나.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진실이 아닌가 보다. 일시적인 정열이었을 뿐. 아, 눈이 먼 나약한 행동뿐인 제인 에어여. 나는 눈을 가리고 감고 있었다. 어둠이 소용돌이쳐 갖가지 상념이 검은 탕류처럼 내게 밀려들었다. 스스로 절망하고 긴장이 풀리고 기진한 나머지 나는 큰 강가의 모래벌에 누워있는 느낌이었다. 먼 산으로부터 홍수가 일어나 내게 거센 물결을 보내고 있었다. 일어설 의지도 피할 기운도 없이 나는 오직 할 일 없이 넋을 잃고 누워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며 내 마음에 물어보았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대답은 곧 손필들을 떠나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차라리 귀를 막아버렸다. 그런 말은 지금의 나로선 견뎌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내가 로체스터 씨의 신부가 아닌 것은 내 슬픔 중에선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그 황홀한 꿈에서 깨어 그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깨달은 일을 나는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설이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기필코 그분 곁을 떠나는 것만은 할 수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의 목소리는 너는 꼭 그렇게 하리라고 예언했다. 나는 이 결의와 싸웠다. 폭군처럼 드세어진 양심은 정열의 목덜미를 쥐고 나는 무쇠 같은 팔로 널 끝없는 고통의 수렁에 빠뜨릴 테야 하고 으르렁대는 것이었다. 그럼 날 데려가줘요. 난 소리쳤다. 아니, 넌 네 힘으로 가야 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른 쪽 눈을 도려내고 바른 팔을 잘라야 한다. 그리고 심장을 제물로 삼고 내 자신이 사제가 되어야 하는 거야. 공포에 휩싸여서 나는 갑자기 일어섰다. 똑바로 서자 머릿속이 아찔했다. 흥분과 공복 탓에 기분이 나빴다. 나는 이날 아직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에 대지 않았던 것이다. 마음속으로부터 다시금 이상한 아픔이 전해졌다. 이렇게 긴 시간을 여기에 처박혀 있는데도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아래로 내려오라는 연락도 없는 건 어쩐 일일까? 행운을 놓쳐버린 자는 벗에게도 버림받는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무엇인가 걸렸다. 머릿속이 흐리고 손발에 기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서지도 못하고 넘어섰다. 그러나 마룻바닥이 아니라 내밀어진 팔에 붙들렸다. 내 방의 문 앞에다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있는 로체스터 씨의 팔이었다. 이제야 나왔군. 난 여기서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귀 기울이고 있었어. 어쩌면 움직이는 기색도 울음소리도 한가닥 들리지 않았고 마치
죽음과 같은 정적이었어. 그래도 5분만 더 지체했다면 나는 도적처럼 이 문을 뜯어냈을 거요. 당신은 역시 날 피하고 있군. 아니, 조금도 울지 않았어. 얼굴이 창백하고 눈도 빛이 없지만 눈물 자국은 없어. 그렇다면 당신의 가슴엔 피눈물이 흐르고 있군, 제인. 어째 한마디에 나무람도 없어. 뭐래도 좋으니 그 감정을 뒤엎고 격정을 찌르는 말이라도 내뱉어 주오. 당신은 그저 내가 앉힌 장소에서 그대로 내 얼굴만 지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요? 제인, 난 당신을 괴롭힐 생각이 아니었어. 어느 사람에게 자기 딸처럼 사랑했던 한 마리 암 양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기 빵을 먹이고 자기 컵으로 물을 먹이고 자기 품속에 껴안고 자던 이 양을 만일에 그가 실수로 도살장에서 죽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탄하는 만큼의 슬픔은 느끼지 않았을 것이오. 날 용서해 주오. 기꺼이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했다. 그의 동공에 서린 회한을 보았고 어조에도 절실한 동정이 담겼으며 사나이다운 기백이 넘쳐 흐르는 그의 표정이며 태도에는 그처럼 변함없는 애정이 가득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용서했다. 마음속 깊이에서. 나를 악당이라고 생각하겠지, 제인? 네, 그래요. 그렇다면 용서 없이 매섭게 말을 해요. 사정 볼 것 없이. 말할 수 없어요. 피곤하고 기분이 나빠요. 물을 좀 주세요. 그는 몸이 떨릴 것 같은 한숨을 쉬고 나를 안고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느 방에선가 그는 내 입술에 포도주를 갖다 대었다. 나는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그가 권하는 음식을 먹고 곧 기운이 났다. 그는 서재에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만일 지금 그다지 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을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다. 라고. 기분이 어때요, 제인? 좋아졌어요. 곧 기운이 날 거예요. 포도주를 한 잔 더 마시도록 해요. 나는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런 후에 그는 컵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내 앞에 서서 나를 보았다. 갑자기 어떤 격한 감정이 치솟았는지 그는 뜬모를 고함을 치며 외면해 버렸다. 그러고는 빠른 걸음으로 방구석까지 갔다 되돌아와서는 키스라도 할 듯이 얼굴을 내게로 가까이 했다. 그러나 애무는 이제 우리에겐 금지된 것. 나는 얼굴을 돌리고 그를 밀어냈다. 아니, 웬일이오. 버서 메이슨의 남편에게 키스할 수 없다는 건가? 뭐라 하셔도 제가 들어설 여지나 권리가 이젠 없어졌어요. 어째서 제인? 당신에게 묻지 말고 내가 말해볼까? 내겐 이미 아내가 있으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나라는 인간에 대해 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군, 그래. 속이 검은 바람둥이, 비열한 탕아라고 말이야.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지? 말해봐야 모든 게 쓸데없다고 말이야. 저는 당신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나는 말했다. 내 말소리가 퍽 가냘프게 들렸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말수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말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당신은 나를 파멸로 이끌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선의로 기혼자라고 했소. 아내가 있다고 해서 나를 피하고 또 멀어지려고 하오. 당신은 내 키스를 거절했소.
당신은 나를 아주 나무로 만들려 하고 있어. 오직 아델의 가정교사로서 이 지붕 밑에 머무려는 거죠. 그렇지? 나는 목소리를 가라앉혀 분명하게 말했다. 내 주위는 달라졌어요. 나도 달라져야만 해요. 의심해볼 여지도 없이 아델에게는 이제 새 가정교사를 구해주어야만 해요. 아니, 아델은 이제 학교로 가요.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야. 그리고 제인, 난 당신을 이곳에 두고 싶지 않으며 나 또한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손필드 저택에 데려온 것부터가 잘못이오. 난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집 괴물에 대해선 일체 비밀로 붙여둘 것을 당부해 두었었어. 이유는 단지 그런 일이 주위에 알려지면 아델을 위해 가정교사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젠 손필드 저택을 아주 닫아버리겠소. 현관은 못을 치고 아래층의 문들엔 판때기를 쳐버리겠소. 풀 부인에겐 연봉 200파운드를 주어 당신이 말하는 소위 내 아내 그 악귀와 함께 여기서 살도록 하겠소. 그녀는 돈을 위해 잘 돌봐줄 것이고 또한 그린스비 수용소에서 간호사로 있는 그레이스의 아들도 부르겠소. 당신은 하고 나는 말을 막았다. 불행한 그 사람에게 너무 심하시군요. 그 사람이 미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제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나를 오해하고 있군. 내가 그녀가 미쳤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럼 마찬가지로 당신이 미쳤다면 내가 미워할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이야, 제인. 당신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 당신의 살 속에 있는 원자의 어떤 한 알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그것과 똑같을 정도로 내겐 귀중하고 또 사랑하오.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을 받더라도 말이오. 당신의 마음은 내 보배요. 그것이 서로 잘못되었을 때라도 마찬가지요. 아니, 난 손필드로부터 떠나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 모든 준비는 다 갖춰져 있어, 제인. 내일 출발합시다. 이 지붕 아래서 하룻밤만 더 참으면 돼요. 날이 새면 이 비참과 공포를 우리는 영구히 벗어나요.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아들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하고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의 좋은 말동무가 될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요? 아델은 학교에 보낸다고 했는데 왜 내 말벗으로 아델을 말합니까? 당신은 숨어 살겠다고 했어요. 숨어 사는 것은 고독한 일이에요. 당신에겐 갑갑한 일이에요. 고독이라니. 하고 그는 답답한 듯이 소리쳤다. 난 설명을 들어야겠어.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이상하지? 당신이야말로 나와 함께 고독해지는 거요. 알았어?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흥분한 탓에 무언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때까지 그는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서성댔는데 갑자기 날개라도 돋친 것처럼 서버리더니 오랫동안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되도록 침착하고 흩어지지 않은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자, 제인의 버릇인 비꼬기의 시작인가?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내가 짐작한 것보다는 좀 누그러진 어조로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마침내 애를 태우고 화나게 하여 끝도 없는 고생을 시킬 생각이구려. 자, 내 말을 잘 이해해 주겠소? 그는 몸을 굽혀 내 귀에 입술을 대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어떤 난폭한 짓이라도 할 것 같소.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그의 표정은 이제는 더는 억제할 길 없는 광기 어린 방종에 막 뛰어들려는 사나이에 바로 그것이었다. 앉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언제까지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이치에 닿건 닿지 않건 당신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모두 들을게요. 그는 앉았으나 이야기할 기회는 잡을 수 없었다. 나는 그때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눈물을 흘리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했다. 만일 눈물이 그를 당황하게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나는 그래서 마음껏 울었다. 이윽고 그는 이제 그만 울라고 애타게 부탁해왔다. 나는 당신이 앞뒤를 분별할 수도 없는 동안에는 절대 그칠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내가 화를 낸 게 아니야, 제인.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모든 게. 자,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둬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그의 기분이 가라앉은 것을 안 나는 다소 내 마음도 풀렸다. 그러자 그는 자꾸 그의 얼굴을 내 어깨에 묻으려고 했다. 내가 피하자 이번엔 나를 자기 쪽으로 잡아 끌었다. 안 된다. 제인, 제인. 하고 그는 절절히 슬픔에 젖은 소리로 말했다. 그럼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지 않소? 전 어느 때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나타내서도 그 마음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요.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인. 함께 살며 매일 얼굴을 대하고 더군다나 지금도 날 사랑하면서 어떻게 내게 언제까지나 쌀쌀하게 굴 수 있다는 거요. 네, 그렇게 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길은 하나예요. 하지만 그걸 말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화를 내겠죠. 말을 해요. 만일 내가 화를 내면 당신은 또 울잖아. 로체스터 씨, 전 당신 곁을 떠나야만 해요. 얼마나, 제인? 5분? 10분? 머리를 빗을 정도야? 전 아델과 손필드와도 이별해야 합니다. 평생 당신과도 헤어져야 해요. 전 낯선 고장에 낯선 사람들 틈에서 새 출발을 해야만 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난 말했소. 나와 헤어진다는 그따위 헛소리는 듣지 않은 걸로 하지. 말하자면 별개의 내가 된다는 의미지? 새 출발은 당연한 소리야.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는 거요. 난 결혼한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은 로체스터 부인이고 실질적으로나 명목상으로 난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만을 지키겠소. 우리는 남프랑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흰색의 별장으로 가서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을 합시다. 당신을 내가 그릇된 길로 이끈다거나 당신을 첩으로 만든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마오. 아니, 왜 고개를 흔드는 거요? 잘 분별해 주구려, 제인. 그렇지 않으면 난 다시금 앞뒤를 가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의 목소리와 손이 떨렸고 커다랗게 콧구멍도 벌름거렸으며 눈도 불타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로체스터 씨, 당신의 부인은 살아있어요.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당신의 원대로 내가 함께 살면 그것은 첩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부인하셔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궤변이에요. 제인, 난 성질이 온순하지 못해. 그걸 잊었나? 조심해요. 그의 뺨이며 입술에는 핏기가 가시고
점차 흑빛으로 되었다. 나는 어쩌면 좋을지 몰랐다. 그에게 반항을 해서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다고 내가 양보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 본능적으로 하는 일을 했다. 인간보다 높은 것에 도움을 청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내게서 튀어나왔다. 어리석게도. 느닷없이 그가 소리쳤다. 난 기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던 걸까? 내가 모든 사실을 설명하면 제이는 이해해 줄 것이다. 자, 그 손을 잡게 해줘요. 그러면 난 단 몇 마디 말로써 진상을 얘기하겠소. 들어주겠소? 네, 전 몇 시간이라도 듣겠어요. 아니, 몇 분으로 충분해. 제인, 당신은 내게 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페어팩스 부인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더럽게 욕심 많은 돈에 집착하는 인간이라는 말도 들었나요? 그런 말을 들은 것도 같아요. 제인, 아버지는 그런 인간으로 재산 전부를 형인 오울란드에게 넘겨주려고 결심했었어. 그러면서 그는 또 하나의 핏줄이 가난뱅이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 결국 부자와 결혼시킴으로써 재산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지. 이윽고 마땅한 상대를 아버지는 찾아냈어. 서인도의 농장 주인이자 상인으로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메이슨. 그의 재산이 막대한 것과 그에게 아들과 딸이 각각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메이슨 씨로부터 그 딸에게는 3만 파운드의 지참금을 줄 거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흡족했던 거요. 대학을 나오자마자 나는 미리부터 구혼해 두었던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메이카로 떠나게 되었어. 지참금 얘기는 없이 아버지는 다만 그녀의 미모는 스페니시타운의 자랑거리라고만 내게 말했던 거요. 과연 그랬소. 그녀는 블랑시 잉그램과 같은 타입에 키도 크고 살갗이 거무스레한 미인이었어. 그녀의 양친도 명문의 자제라는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 화려하게 단장한 그녀를 각처의 야외 때마다 내 눈에 띄게 했어. 난 그녀와 둘이서 만난 일이나 얘기해 본 일이 거의 없어. 그녀는 내게 애교를 부리고 내게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교태와 재능을 보여주었어. 사내들은 전부가 그녀를 숭배하는 것 같았고 날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 나는 관능을 자극받고 눈이 어두워졌어. 무지하고 세상을 모르는 철부지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므로 앞뒤 분별도 없이 결혼은 성립되고 만 거요. 그 행동을 생각하면 나는 자신에 대한 아무런 존경도 갖지 못하오. 자신을 경멸하는 괴로움으로 여지없이 짓밟히오. 나는 그녀를 조금도 사랑하고 있지 않았어. 존중도 하지 않았어. 진심이요. 아니, 그녀의 인간됨도 모르고 나는 결혼하고 만 거요. 그녀의 어머니를 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 다만 죽은 거라고 생각했었지. 신혼여행이 끝나자 모든 게 밝혀졌어. 모친은 정신병자로 병원에 있었던 거요. 사내 동생도 있는데 그것은 완전 백치에다 벙어리였어. 당신이 만나본 오빠란 자도 그들 가족은 모두 싫지만 난 그 자를 미워할 수 없어. 왜냐면 그 자의 약한 마음속엔 얼마간의 애정이 있어서 비참한 누이 동생들을 염려했고 또 전에는 내게도 개처럼 충실한 애착을 지녔다오. 모르긴 해도 그 역시 언젠간 같은 상태가 되겠지요. 나의 아버지나 형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만 3만 파운드의 돈 때문에 나를 괴롭혔던 것이오. 참 대단한 발견이었어. 그러나 숨겼다는 배신 행위가 아니라면
나는 그런 사정으로 해서 아내를 책망할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성격의 차이, 취미가 불쾌한 것, 사고방식이 속되고 좁아서 단 하룻밤도, 하루 중에 1시간도 그녀와는 유쾌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 하인들은 그녀가 난폭하고 잔소리가 심하기 때문에 배알이 꼬여서 한 사람도 붙어있지 않았어. 나는 평온하고 가정다운 가정은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도 나는 자신을 억제하고 있었어. 제인, 나는 사소하고 비열한 얘기로 당신을 괴롭히고 싶진 않소. 말하고 싶은 것은 단 몇 마디요. 나는 그 여자와 4년 동안을 같이 살았지만 그 4년 동안 그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그녀의 성격은 무서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발달하였소. 버서 메이슨. 수치를 모르는 모친의 피를 이어받은 그녀는 술고래에다 부정한 아내를 가진 사람이 겪어야 할 갖은 더럽고 굴욕적인 고뇌 속으로 나를 처박았소. 그러는 동안 나의 형이 죽었소. 4년째의 마지막에는 아버지도 죽었소. 그래서 나는 충분한 부자가 되었지만 한편으론 더욱 참담한 가난뱅이였어. 가장 추악하고 불순하고 저열한 인간이 나와 묶여져 법률에서건 사회에서건 나의 반려자로 불려지는 거요. 더욱 어떤 법적 수속으로도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녀의 정신 이상을 알고 있으니 말이요. 그녀의 난행은 정신 이상의 씨를 더 빨리 키우고 있었소. 제인, 이 이야기가 언짢소. 기분이 나쁜 것 같군. 나머지는 다음 날에 할까? 아니에요. 지금 하세요. 참 안 된 일이군요. 당신은 불행하신 분이군요. 제인, 연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에 따라선 그것을 그자의 면상에 도로 던져주고 싶은 것이라오. 하지만 당신의 연민은 그와는 달라. 제인, 당신의 연민은 사랑을 잉태한 모성이요. 그 고민은 심적인 정열을 낳기 위한 진통이요.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겠소, 제인.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분이 미친 것을 알았을 때 당신 심정을요. 제인, 나는 절망의 극한까지 도달했소. 나와 그 심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직 조금 남아있는 한 가닥 자존심뿐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음산하고 불명예스러운 눈으로 보았소.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눈으로부터 더러움 없는 자가 되려고 결심했소. 그녀가 살아있는 한에는 나는 다른 아내를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소. 나보다 5살이 위인 그녀는 정신이 허약한 반면에 육체는 몹시 건강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리라는 것도 알았소. 그래서 26에 나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소. 어느 날 밤 나는 그녀의 고함 소리에 눈을 떴소. 그녀는 정신 이상 선고를 받은 후엔 쭉 감금되어 있었소. 불처럼 무더운 밤, 흔히 서인도에는 태풍이 오기 전의 날씨가 바로 그렇지요. 나는 다시 잠들 수 없어서 창문을 열었소. 지진처럼 우람한 파도 소리가 침실에까지 들려서 검은 구름이 그 위를 뒤덮고 있었소. 달은 뜨거운 포탄처럼 커다랗고 발갛게 파도 속으로 잠기려 하고 있었소. 이런 광경에 가뜩이나 감격해 있는데 저 광인이 계속 내지르는 저주의 말이 귓속 깊이까지 울려오고 그녀는 악마처럼 증오를 담은 목소리를 내질러 그 속에는 간간 내 이름도 불러대고 있었지요. 그 소리는 방을 2개나 사이에 두고도 분명하게 들리고 있었소. 이런 생활은 지옥이다. 하고 마침내 난 말했소. 이것은 지옥의 공기야. 지옥에서의 고함 소리다. 할 수 있다면 내게는 이런 생활로부터 탈출할 권리도 있다. 나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탄환을 장진한 피스톨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열었소. 자살하려 했던 것이오. 그러나 그 생각은 일순간에 사라졌소.
나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의 의사와 계획을 품게 한 극단의 절망의 위기는 곧 사라졌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부터 불어온 상쾌한 바람이 열린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어. 드디어 태풍이 시작돼 억수 같은 비와 천둥, 번갯불로 대기는 깨끗해졌어. 그때 나는 하나의 결심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맹세했어. 난 이렇게 생각했어. 제인, 들어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 참된 지혜니까 말이요. 유럽으로부터의 상쾌한 바람은 다시 생기를 되찾은 나무의 잎사귀에서 속삭이고 있었고, 대서양은 그 찬란한 해방의 파도 소리를 들려주었어. 희망이 되살아났어. 재생의 기능도 느꼈어. 나는 정원 끝에 꽃으로 덮인 아치를 통해 바다를 보았어. 하늘보다도 푸른 바다. 그 저쪽에는 밝은 세계가 있는 거요. 그리하여 앞날이 내 앞에 환히 내다 보였어. 희망이 가라 하고 소리쳤어. 유럽에서 살도록 해라. 어떤 오욕적인 이름이 내게 붙여졌어도, 어떤 추악함이 내게 있어도 그곳에선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그 미친 여자를 영국으로 데려가 그에 알맞는 간호와 경계 밑에 손필드 저택에 감금해둔다. 그리고 네 마음에 맞는 여행을 즐기며 새로운 인연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토록 오랜 고통과 불명예를 준 너의 청춘을 무참히 짓밟는 여자는 너의 아내가 아니다. 너 또한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에게 적절한 보호책을 세워준다면 너는 하늘과 인간의 도리, 그 어느 쪽에도 부끄럽지 않은 처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자의 신분, 여자와 너와의 관계를 세상으로부터 매장해버리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고백할 필요는 없다. 여자는 안전한 생활을 하게 꾸며주고 그리고 그 곁을 떠나는 것이다. 나는 여자를 영국으로 데려왔어. 여기 손필드로. 그리고 사방으로 애쓴 끝에 그린스비 수용소에서 그레이스풀을 간호인으로 고용하게 된 거요. 나는 그레이스와 카터에게만 사실을 얘기했어. 그레이스는 훌륭한 간호사였어. 때로는 감시가 소홀하고 또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했었어. 어쩌다 졸기라도 할 때면 영락없이 그녀는 그 기회를 타곤 하는 거요. 언젠가 그녀가 당신의 결혼 의상에만 화풀이를 해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오. 내 목덜미에 억세게 달라붙은 그녀의 검붉은 얼굴이 내 귀여운 비둘기장 같은 보금자리에 나타나다니 생각만 해도. 그래서요? 하고 나는 이야기를 제자리로 상기시켰다. 그녀를 여기 두고 당신은 무얼 했나요? 어디에 있었어요? 나는 도깨비불이 되었다오, 제인. 그래서 3월의 메마른 바람처럼 닥치는 대로 방황했다오. 대륙으로 가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전했다오. 단지 선량하고 총명한 여자를 발견해낼 그 한 가지 소망을 품고 말이오. 손필드의 그 여자와는 정반대되는 여성을 찾아서 말이오. 그래도 결혼할 순 없었죠? 결혼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나는 당신을 속였지만 그게 본인은 아니었어. 사실을 솔직히 얘기하고 구원할 마음이었어. 나의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성이 없으리라고는 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요? 당신의 네, 그래서요? 란 무슨 뜻이요? 당신과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을 잘 듣게 되어 한없이 얘기하게 되니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인데 말이요. 무슨 뜻이라니요? 그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지 어쩐지, 구혼을 했는지 어쩐지,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다만 그것을 물었을 뿐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지 어쩐지, 구원을 했는지 어쩐지에 대해선 말할 수 있지만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이제부터 운명의 책 속에 기록되어질 일이라오. 10년이란 세월 동안을 나는 이 나라의 서울에서 저 나라의 서울로 부평초처럼 떠다녔어. 어느 때는 성 페테부르크에서, 대개는 파리에서 보냈어. 또 때로는 로마, 나폴리, 플로렌스에서 많은 재산과 전통 있는 가문이라는 패스포트 덕분으로 나는 폭넓은 교제를 가졌어. 어떤 사교계도 나를 거부하진 않았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귀족의 영양, 양가의 숙녀 중에서 나는 이상의 연인을 찾았어. 그러나 이상의 연인은 없었어. 다만 내게 맞는 여성, 그 서인도 태생의 여인과는 정반대되는 여자를 찾는 것임에도 찾을 수 없었어. 실망이 겹쳐서 마침내 나는 유흥에 빠졌어. 그러나 음탕은 아니야. 나는 그런 것은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하오. 그래도 혼자 살 수는 없어서 나는 정부를 구했지. 셀린 바랭. 그러나 이것이 나를 없애버리고 싶은 소행 중에 하나가 되었어. 그 여자의 일은 당신도 잘 알고 있으니 그만두리다. 그 여자 다음에 사귄 여자가 둘이 있어. 이탈리아인 자친타와 독일의 클라라요. 둘 다 이름난 미인이었지만 난 곧 실증이 났어. 한 여자는 게으르고 난폭했으며 클라라는 아둔하여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어. 나는 적당히 장사 미천을 대주고 그녀로부터 풀려나왔어. 아니, 당신 얼굴이 왜 그렇지? 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눈치군. 당신은 날 박정한 바람둥이로 생각하고 있구려. 그렇지? 네. 당신이 다른 때처럼 좋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생활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에서 저 여자로 건너다니는 생활을 당연지사처럼 말씀하시네요. 물론 잘못된 생활이었어.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때 그녀들과 어울리던 기억들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 없어.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즉, 내가 만일 자제력을 잃고 이제껏 갖가지 가르침을 잊고 유혹에 끌려 이들 가엾은 여자들의 뒤를 잇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추억도 모독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제인, 왜 그 다음을 묻지 않소?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꽤 심각한 얼굴이 구려. 또 날 비난하고 있어. 그걸 알겠어. 아무튼 난 정월에 여자들과의 인연을 깨끗이 끊고 모든 여성들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며 가사일로 영국으로 돌아왔어. 그 얼어붙듯이 추운 겨울 오후 나는 말을 달려 손필드 저택이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혐오스러웠어. 평화, 안식, 기쁨. 난 이미 이 고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헤이랜스의 계단 위에 앉아있는 어떤 조그만 그림자가 에스루아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조용히 내게로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자청을 한 거요. 마치 어린애처럼 가냘픈 아가씨. 마치 홍방울새가 그 여린 날개로 나를 싣고 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 나는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했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지. 그런데 내가 그 가냘픈 어깨에 손댄 순간 어떤 이상한 느낌이, 무언가 신선하고 새롭고 충일된 느낌이 내게로 스며들었어. 그 조그만 요정이 언덕 밑에 내 저택을 빌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참 다행이었어. 몰랐더라면 그녀가 어두운 생나무 저 너머로 사라지는 것에 참 이상스런 미련을 남겼을 거요. 그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당신에게 쌀쌀했소. 처음에 얼마간 나는 이 아름다운 꽃을 꺾으면 곧 색과 향이 바래어 청초한 매력도 사라지리라는 불안에 쌓여 있었소. 그것이 한순간 피고 마는 꽃이 아니라 견고한 보석에 새겨진 변치 않는 꽃이라는 것을 나는 몰랐소. 또한 나는 내가 당신을 멀리하면 당신이 내 쪽으로 쫓아오지 않을까 알고 싶었소. 그러나 당신은 쫓아오지도 않았어.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좀채로 알 수가 없었소. 난 당신을 주위에 보았소. 말을 시켜보니 당신의 눈에는 기쁨이 스쳤고 당신의 태도에도 친밀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하여 내가 마음으로부터 호의를 당신에게 내보였을 때 당신의 얼굴에 나타난 아름답고 명랑하고 행복한 듯한 표정은 당신을 껴안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은 충동을 불러일으켰소. 그만, 이제 그때의 얘기는 그만하세요. 나는 눈에 넘치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닦아냈다. 그래, 그만둡시다. 그는 대답했다. 과거의 추억을 뒤집을 것은 없지. 현재가 보다 분명하고 밝은 이상은 말이야. 나는 이 열띤 말에 몸을 떨었다. 이제 당신도 사태를 분명히 알았겠지?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말할 수 없이 참담함 속에서 청춘을 보내고 암담한 고독 속에서 장년을 맞고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오. 바로 당신을. 내겐 이미 아내가 있다고 말해야 그건 조롱에 불과하오. 내가 가진 건 저주받은 악귀뿐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소. 당신을 속인 결과가 된 것을 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그 비밀을 고백하기 전 난 당신의 마음을 꼭 붙들고 싶었소. 비겁했었지. 우선 지금처럼 당신의 고귀하고도 관대한 마음에 호소했어야 할 일인데 말이야. 사실 그대로 나의 고뇌에 찬 생활을 고백하고 보다 높고 의의 있는 생활에 대한 목마른 염원을 당신에게 호소하여 거부할 수 없는 열의를 당신에게 보내줬어야 했소. 그리하여 비로소 진실된 사랑의 맹세를 하는 동시에 당신의 진실도 원하는 것이 순서였소. 제인, 지금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왜 말이 없소, 제인? 나는 무서운 시련을 맛보고 있었다. 불붙는 무쇠처럼 억센 손이 나의 내장을 움켜잡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타는 지옥. 나는 몸을 뒤틀며 괴로워했다. 그 공포의 한순간 나의 괴로운 대답의 의무는 단 한마디의 말로 압축되어 있었다. 헤어져라고. 제인, 내가 뭘 바라는지 잘 알고 있지 않나. 전 당신 거예요, 에드워드. 라고 한마디만 말해요. 로체스터 씨, 전 당신 것이 아니에요. 오랜 침묵 후에 제인 하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입을 열었다. 까닭 모를 불길한 공포가 슬픔에 찬 나를 돌덩이처럼 싸늘해지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조용한 말소리는 바야흐로 뛰어들려는 사자의 허덕임이었으니. 제인, 그렇다면 당신과 나는 이 세상에서 서로 각각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건가? 네, 그래요. 제인, 그건 너무해. 날 사랑해서 안 될 일이라도 있나? 당신의 말을 따르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의 얼굴에 눈썹이 짙어지고 난폭한 표정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각오하고 있었다. 잠깐만, 제인. 잠시라도 좋으니 당신이 떠난 후에 내 생활을 한번 상상해 봐요. 무엇이 남겠소?
당신과 함께할 내 모든 행복이 박탈당하고 아내라는 그 미치광이가 3층에 있을 뿐이야. 그곳에 묻혀있는 시체와 나와는 뭐 별다를 게 있어? 그렇게 되면 난 어쩌라는 거요, 제인. 한 사람의 길동무, 그 작은 희망을 이제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제가 하는 것처럼 하세요. 하느님과 자신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승낙할 수 없단 말이요? 네. 그렇다면 사랑과 더러움이 없는 생활을 나로부터 빼앗으려는 건가? 또다시 흙탕물 같은 정욕, 더러운 악행을 팔려다니라고 나를 내던지는 거군요. 제가 좋아라고 이 운명을 택하는 줄 아세요? 로체스터 씨, 당신에게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은 누구나가 시련과 싸우고 극복해 나가도록 생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 저도 당신도 그걸 따라야지요. 제가 당신을 잊기도 전에 당신은 저를 잊으실 거예요. 나는 싸웠다. 나의 표정을 살리고 있던 로체스터 씨는 내가 뚜렷한 자기 생각을 확립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노여움은 절정에 닿았다. 뒷일은 어쨌건 그것에 몸을 내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주저없이 내게로 다가와 팔을 붙든 후 사정없이 나의 허리를 낚아챘다. 이처럼 연약하면서도 이처럼 굳센 것이 또 있을까? 나의 소나기 속에서는 여린 갈대처럼 약하기만 한 게. 이를 악물고 그는 나를 힘껏 껴안고 마구 흔들어대었다. 나의 두 손가락으로 꺾여질 이 몸뚱아리. 하지만 굽히고 부수고 꺾어봐서 그게 무슨 소용이람. 이 눈을 봐라. 필사적인 각오로서 대담하고 겁도 없이 용기 이상의 것으로 나를 보면서 엄연한 승리의 차 내게 반항하고 있다. 이 껍데기를 허물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이 눈을 봐라. 겁을 모르는 아름다운 것에는 내 손도 미치지 못한다. 당신의 마음에 상관없이 당신을 잡아본들 당신은 향기처럼 꺼져버린다. 아, 제인, 와 죽으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움켜쥐고 있던 나를 풀어놓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다. 난폭한 강요보다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운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의 격정에 휘말리지 않았다. 나는 문 있는 곳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가는 건가, 제인? 네, 그래요. 와주지 않겠소. 나를 위로하거나 도와주지 않겠소? 내 무한한 사랑과 애타는 괴로움, 미친 듯한 내 염원이 당신에겐 아무렇지도 않소? 아, 무한한 비애가 담겨진 그 목소리. 말로는 다하지 못할 그 애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나의 괴로움. 전 가야 해요. 알았어. 그렇다면 가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요. 이처럼 괴로워하는 나를 두고 당신이 가는 것을 말이요. 당신 방에 돌아가면 내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오. 내 생각을 해보고 괴로움을 알아줘요. 그는 돌아서서 소파에 몸을 던지고 얼굴을 묻어버렸다. 오, 제인, 내 희망, 나의 사랑, 내 생명이여. 그는 오열을 참아내지 못했다. 길고도 강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때 문께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곧 되돌아갔다. 물러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주저없이 나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쿠션에 묻은 얼굴을 내게로 돌려 그 눈에 입을 맞추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소중하신 저의 주인님, 하느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나는 말했다.
하느님은 모든 재난과 과실에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을 인도하시고 위안을 주시며 이제껏 제게 베푸신 친절에 대한 보다 훌륭한 보답을 주십니다. 보답으로라면 당신의 사랑이야. 그것이 없으면 내 가슴은 찢어진다. 그러나 제인은 내게 반드시 사랑을 줄 거야. 숭고하게, 아낌없이.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고 눈은 빛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내게로 벌렸다. 그러나 나는 포옹을 피하여 밖으로 나와버렸다. 안녕히 계세요. 그의 곁을 떠날 때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절망이 말을 조금 보태었다. 영원히 안녕히 계세요. 그날 밤 나는 조금도 잘 생각이 아니었으나 자리에 눕자 곧 꿈에 떨어졌다.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저 게이츠 헤드의 붉은 방에 나는 누워 있었다. 달은 일찍이 구름 사이를 헤집고 나온 그 어느 달과도 닮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언제까지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먼 목소리는 내 마음 아주 가까이에서 속삭여지고 있었다. 내 딸아, 유혹에서 피하라. 그렇게 하겠어요, 어머니. 대답과 함께 이 황홀한 꿈에서 깨어나자 7월의 밤은 어느새 훤히 거두어져 있었다. 과히 이른 시간은 아니야. 이제부터 내겐 할 일이 있지 않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복, 로켓, 반지 등의 짐을 꾸렸다. 며칠 전에 로체스터 씨가 준 진주 목걸이만큼은 뒤로 남겨두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환상 속에 사라진 로체스터 씨의 신부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전부의 돈인 20실링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다. 안녕히 계세요, 페어팩스 부인. 그녀의 방 앞을 지날 때 나는 낮은 소리로 인사를 전했다. 잘 있어요, 아들. 어린이 방 쪽으로 눈을 주고 나는 말했다. 로체스터 씨의 방을 나는 그대로 지나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 앞에서는 심장이 얼어붙듯 하여 그대로 계속 걸을 수도 없었다. 방 주인은 완전히 침착성을 잃고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한숨소리는 계속 흘러나왔다. 가엾은 주인님, 애 같아서 잠도 들지 못하고 저렇게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다가 아침이면 나를 찾으시겠지. 나는 발견되지 않는다. 당신은 버림받았구나. 사랑의 거부에 당신은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리라. 그것도 나는 생각했다. 손이 저절로 손잡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다시금 그 손을 거두어들이고 복도를 살그머니 걸어 나갔다. 소리도 내지 않고 문을 닫고 희미한 새벽녘의 뒷마당으로 나는 발을 내딛었다. 나는 마침내 쪽문을 통하여 손필드 저택의 밖으로 나왔다. 밭을 지나 생나무 울타리를 따라 걷는 사이에 어느덧 아침 해가 솟았다. 나는 쓸쓸한 도피행과 끝도 없는 방황을 생각하고 그리고 뒤에 두고 온 사람의 이름을 가슴 쓰리게 생각했다. 생각 않을 수도 없었다. 나는 해돋이를 보며 그분의 일과 그 방 안의 일들을 생각했다. 전 여기 남겠어요. 당신 것이에요. 라고 말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며. 나는 그의 것이고 싶었다. 되돌아가고 싶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집을 나온 것을 아무도 모르니만큼
지금이라면 아직 이별의 상처는 남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미웠다. 주인님을 괴롭히고 상처 준 여자. 그리고 버리고 오다니. 내 자신의 눈에 내가 밉게 비쳤다. 그래도 뒤돌아볼 수는 없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혼자 터덜터덜 걸어가며 나는 내심 울었다. 폐부 속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의 아픔이 내비쳐 손 발끝까지 고통스러워 나는 죽는 거다. 여기서 이러한 불안을, 아니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나는 곧 의식을 떨쳐 일어났다. 어쨌든 나는 역마차가 다니는 큰 길로 나가야만 했다.